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들 2023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어 해설 강의를 맡은 해커스 황진선입니다.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진행을 하기 전에 이번 국어 시험에 대한 출제 비중 그리고 간단한 난이도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드리고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비중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리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비문학이 12문제, 60%로 출제 비중 가장 높았습니다. 비문학에 대해서 난이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들 푸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비문학 문제가 문제 그 길이 자체도 길지 않았고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문학 충분히 연습만 조금 하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전 시가, 그리고 현대시, 그리고 현대소설 이렇게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고전 시가 작품이나 현대소설 작품 의 경우 이미 기출에서 다루어졌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출제 비중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문제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작품이셨을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미 여기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선지를 봤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쉬웠다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의 경우도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어휘 부분이죠. 어휘 부분에서도 한자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한자어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출에 나온 한자어들로 구성이 되기도 했고 한자 자체가 어려운 한자로 구성이 된 한자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고요.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다 기출에서 다루어졌던 한자 성어 구성돼서 역시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관용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관용어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어휘 파트의 경우도 큰 어려움 없이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 라고 어법 파트에서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어법은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 어문 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기출에서 이미 나온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 연습이 많이 되었다 하면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총평을 해보자면 중하 정도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해양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자, 장문 문제죠. 장문 파트 비문학 문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에서 어떤 것이 있냐?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서리적 표현,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 활용이 된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면 먼저 1번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독이다. 플라스틱은 바다를 죽이는 독이다. 뭐예요? 은유법이죠. 비유법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만이 다시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 관심을 가지자. 어쩌면 뭐 생활 속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리적 표현 들어간 거 없죠. 서리적 표현이 없어서 1번은 해당될 수 없고요. 자, 2번 볼게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이 되어 해산물을 섭취하면 우리에게 돌아온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을 줄이자. 그러면 바다도 살리고 우리도 살린다. 자, 뭐예요? 분리수거 하자. 일회용품 줄이자. 생활 속 실천 방법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서리적 표현 없죠. 비유적 표현 없죠. 그래서 2번도 해당되지 않고요.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어때요? 의문형인데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죠. 들어가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 자, 쓰레기 집으로 되가져가자. 어때요? 생활 속 실천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생활 속 실천 방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 이거 뭐예요? 몸살은 사람만 앓죠. 사람만 앓는데 이 바다가 앓는다. 의인법이 쓰였죠. 비유적 표현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1번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정답이 될 거고요. 자, 4번 볼게요.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고래가 죽어가는 장면이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겠어? 자, 의문형인데 받을 거야. 정답 정해져 있는 서리적 표현이고요.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될 것이다. 자, 바다는 쓰레기 무덤 어때요? 비유적 표현이죠. 바다, 쓰레기 무덤, 비유적 표현이고요. 은유법이 쓰인 거고. 자, 그러면 표현 2개는 쓰였는데 실천 방법이 뭐예요?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감독을 강화하는 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정답으로는 3번 이 되고요.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문학 화법 문제고요. 이런 경우 선지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 글을 읽으면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지 내용 확인해보면 1번 백 팀장은 팀원들의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바람을 전달한대요. 2번 고 대리는 백 팀장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밝힌다. 3번 임 대리는 팀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며 체면을 세워주는지. 4번 임 대리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 간접적 제시. 자, 이것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 지금 사실 대화가 짧아요. 그래서 백 팀장 보고, 고대리 보고, 임대리 봐도 돼요. 순서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백 팀장부터 살펴보면 2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다.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선지에서 우리 아까 백 팀장 1번에 있었잖아요. 자, 자신의 의견, 바람을 전달하는데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 어디서도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1번 적절하지 않겠네? 1번 정답.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2, 3, 4도 한번 확인해보면 고대리 볼게요. 내용. 전 반대합니다. 그 영상을 공개하는 건 부담스럽다. 타 부서와 비교가 될 것 같다. 뭐예요? 반대하죠. 그 이유 제시하고 있죠.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자, 임대리 볼게요.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 아까 3번에 있었죠. 임대리는 초반에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고 체면 세워주고 있죠.
자, 이어서 볼게요. 다만 다른 팀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우려가 된다.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만 올리는 게 어떨까요? 의문문. 임대리 의문문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 간접적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3번. 관용 표현, 기억에서 리을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관용 표현,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보면 기억, 홍역을 치르다. 니은, 잔뼈가 굵다. 3번 디귿, 입추의 여지가 없다. 리을, 어깨를 나란히 한다. 어때요? 다 한 번씩 들어본 관용 표현이에요.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다. 우리 그냥 홍역을 치르다. 어려움 겪었다. 연결되네. 이렇게 봐도 되고, 만일 헷갈린다. 그러면 문맥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도 돼요. 그래서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심한 어려움 겪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적절하겠죠? 자, 넘어가서 2번. 잔뼈가 굵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다. 잔뼈가 굵다. 어때요?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 일에 익숙하다. 우리 교장 선생님 오랫동안 일해서 그 일에 익숙하다. 이거 잔뼈가 굵다랑 연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밀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자, 차가 밀려서 입추의 여지가 없다. 지금 연결된 게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실 이거는 조금 그래서 문맥상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말이 되거든. 근데 얘는 입추의 여지가 없다와 이게 연결할 수 없는 단어죠.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무슨 뜻이냐면 자, 입추가 뭘까요? 입추. 이 추자가 우리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의 추자와 같은 거예요. 그때 추가 뭐예요? 송곳이죠. 송곳, 입은 설입자 알죠? 한자. 송곳이 서다예요. 즉 송곳이 설 자리조차 없어요. 즉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송곳, 그 날카로운 그 조금 뾰족한 그 가느다란 것이 설 자리조차 없다.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 우리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와 연결할 수 없고요. 자, 다음 문장. 그분은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어깨 나란히 하다 뭐죠?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고 있다.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이고요. 입추의 여지가 없다의 뜻은 뭐다? 발들여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송곳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라는 뜻을 가진 관용 표현입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다음 글에서 가에서 다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자, 그러면 본격적 문장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문장 등장하고 있죠. 얘부터 읽어줄게요.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지금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의 시각이 변했대요. 이런 얘기하고 가나 다가 나오는데 자, 힌트를 얻으려고 보니 힌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씩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문장이.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자, 기업들이 마케팅 조사를 해왔대요.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자, 이 다음 문장 어때요? 이 데이터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데이터 얻기 위해 마케팅 조사했다. 연결할 수 있겠죠. 일단 오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앞말을 가리키는 지시어들이 나오죠.
보면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 그럼 앞에 어떤 상황과 그 상황으로부터 이어지는 답답함과 궁금증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나가 먼저 올 수는 없다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다 볼게요.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자, 여기도 부사어가 나와버리네. 접속 부사. 그런데, 그쵸? 그런데 그런 노력도 지시어도 나와요. 앞에 어떤 노력이 먼저 나와야겠죠. 노력이 나오고 다가와야겠네. 자, 그러면 시작 문장으로 올 수 있는 건 뭐다? 첫 번째, 가겠죠. 뭐죠? 기업이 마케팅 조사를 해왔어요. 그쵸? 마케팅 조사를 해왔는데 나에서 아까 우리 체크한 거 뭐였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 궁금증, 답답함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상황 안 나왔죠? 자, 다 보면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마케팅 조사를 한 그런 노력이 그쵸? 연결될 수 있겠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에 대한 예를 들고 그러면서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고객의 취향에 집중. 이거는 아니죠. 이거 아니네요. 이거는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어쨌든 기업은 아쉬운 점도 많았다 하면서 쉬운 예로 어느 효과를 내는지 몰랐다. 아쉬운 점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가죠? 이런 아쉬운 점. 그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효과를 내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서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모르는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연결, 꼬리 물기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가다나 2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볼게요. 5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앞서 말씀드린 그 현대소설 내용이고요. 자, 우리 현대소설, 우리가 무진기행이라는 작품 이미 기출해서 본 적이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냥 빠르게 읽을 수 있지만 자, 선지 한번 보시면 1번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간. 그러니까 기억이 무진이었죠. 무진에 대해서 이런 수심이 얕아서 개발하기 어렵다. 2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3번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다. 4번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은 안개이다. 자, 보면 우리가 이거는 이 작품을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작품 안다고 무진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지 한번 체크해주고 이 선지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품을 조금 읽어주어야 하는 내용의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선지 내용 기억하면서 작품 한번 읽어볼게요. 무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지에 집중하면서 읽어볼게요. 무진은 명산물이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좀 이상하다. 어때요? 아까 체크했죠? 명산물이 별로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그쵸?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아니다. 수심이 얕은 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온다. 자, 그러면 뭐예요?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발전할 수 없는 곳이다 얘기하고 있죠. 1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러니까 대답.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평야 없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평야 발달하지 않아요. 산으로 둘러싼 것도 체크를 해야 2번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러니깐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그런 거 체크했었죠. 4번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산물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무진이란 곳은 어때요? 사람들이 명산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 읽어보면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 이 무진의 명산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확인할 수 없어요. 계속 읽어보면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뭐예요? 무진을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도 확인할 수 있어서 1, 2, 3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 문항들보다 오답률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죠. 왜냐?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를 조금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찾기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4번도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만 보면 4번을 쉽게 적절한데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이게 아니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래서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6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빈칸. 문맥 판단에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체크해보면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외국 여행 다녀온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것이 첫 외국 여행이었다면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는 여행 경험을 들어주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다. 자, 사실 뭐 이런 거 굳이 안 읽어줘도 돼요. 이런 빈칸 한자성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빈칸 앞뒤에 그냥 그 한자성어에 대한 의미를 바로 던져주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살펴보면 그 사람이 별거 아닌 사실을 뭐겠어요? 부풀리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다. 그쵸? 뭐예요? 조그마한 별거 아닌 것을 크게 만든다. 그쵸? 혹은 큰 것을 특수한 것을 일반화한다. 그쵸? 그럼 지금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건 뭐다? 이런 별거 아닌 조그만 일을 크게 만든다. 와 관련된 한자성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별거 아닌 조그만 것을 크게 부풀린다. 와 관련된 한자성어가 들어가는 게 맞겠고. 자, 그러면 우리 도금 해볼게요, 선지. 자, 1번 같은 경우 도금하면 각주구검이죠. 각주구검. 자, 2번은 권토중래죠. 권토중래. 그 다음 3번은 와신상담이겠죠. 자, 어렵지 않은 사자성어들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침소봉대. 자, 이미 우리가 출제 비중이 높은 한자성어로 다 알고 있는 한자성어 였어야 됐고요. 자, 조그만 것을 크게 부풀린다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쉽게 고를 수 있죠. 침소봉대 4번이고요. 자, 침소봉대의 뜻은 뭐다? 작을 소자 있잖아요.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말한다. 사실 이 소대만 봐도 바로 찍을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는 거 체크할 수 있고, 다른 한자성어들 뜻도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1번의 각주구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배에서 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뜨린 자리, 바다에 물건 떨어뜨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떨어뜨린 자리다 하면서 배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칼로 이렇게 새겨요. 그만큼 뭐예요? 사실 바다에 떨어뜨렸어요. 그러고 내가 배 지나가 버리면 우리 찾을 수 없는 물건인데
배에다가 이렇게 긋고 있는 이러한 상황. 뭘 말하냐면 판단력이 그만큼 둔하고 융통성이 없는 세상 일에 어둡고 어리석은 상황,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한자 성어이고요. 자, 권토중래. 이번 권토중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패 한번 했어요. 근데 다시 몇 번이고 다시 몰아쳐서 온다. 몰아칠 기세로 온다. 라고 해서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와신상담은 뭐예요? 지금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상황을 우리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편한 곳에 누워서 이렇게 쳐다본다.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쓸개. 그런 걸 쳐다보기만 하는 그러한 상황 뭐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나 원수 갚으려고 견디는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한자 성어다. 와신상담. 이렇게 해서 한자 성어 체크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전 시가 작품이 나왔고 어이 못 오던가 라는 사설 시조 작품이에요. 어렵지 않죠? 기출에 출제된 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지금 누가 못 오고 있는 것 같죠? 왜 못 오냐 하고 있는데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또 그 집 안에는 뒤주를 놓고 그리고 뒤주 안에는 궤를 놓아 그리고 그 궤 안에 너를 묶어 너를 결박해서 넣고 그리고 그 결박한 궤주를 쌍배목 그리고 걸쇠, 자물쇠 그리고 거북이 모양의 자물쇠로 꽝꽝 잠갔더냐. 즉 뭐예요? 너 왜 못 오니? 누군가가 너 오는 길에 성 쌓고 그 안에 또 집도 있고 담도 있고 궤도 있고 이래서 너가 나한테 지금 못 오고 있냐?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일종의 뭐예요? 과장을 한 거죠. 너무 안 오니까 이런 과장법을 써서 너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이렇게 잠궈져서 너 그렇게 안이 오는 것이냐. 한 달이 30날인데 그쵸? 한 달이 30날인데 날 보러 올 하루조차 없냐? 라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안타깝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볼까요? 표현법 중 동일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 뭐예요? 어이 못 오냐? 무슨 일로 못 오냐? 뭐예요? 왜 못 오고 있냐? 오지 않고 있는 너에 대해서 왜 안 와? 하면서 섭섭한 거 표현하고 있죠. 1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적절한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 3, 4 보면 2번 날짜 수를 대조하여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가 나온 게 뭐예요? 한 달이 30날인데 너 그 30날 중 하루도 없냐? 라고 하는 거죠. 대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냥 30날이 있는데 그 하루도 못 오냐?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헤어진 기간이 30달이다 이런 것도 아니죠. 3번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보면 무쇠로 성 쌓고 그 성 안에 담 쌓고 그 담 안에 집 짓고 그 집 안에 어때요? 이런 걸 연쇄적으로 앞에 한 표현이 또 나오고 또 앞에 한 표현이 또 나오고 연쇄적으로 꼬리 문다 해서 연쇄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쵸? 연쇄법이 쓰이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나열이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감정 기복을 표현하는 거 아니죠. 우리 이미 왜 안 오지? 너 왜 안 와? 원망하고 있는 표현인 거겠죠. 일종의 안타까움 혹은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4번,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고 있다. 자, 보면 그 성 안에 담 안에 집, 공간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건 맞아요. 그쵸? 안에 점점 이거 안에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아니죠. 역시 이것도 원망이죠.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8번.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은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쭉 문맥 판단하면서 빈칸도 특히 이 빈칸 앞 뒷문장에 집중하면서 한번 추론해 볼게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운동 능력에 대한 얘기. 그중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에는 발음 능력, 필기 능력 2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이래요. 자, 능력 2개 나왔는데 이 문단.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하대요. 이는 음성 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능력에는 수많은 시행착오,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이 된다.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가 된대요. 이런 연습을 통해. 그래서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 건지 화자가 의식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동화 됐으니까.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어는 이렇게 우리 연습해서 자동화가 되어서 우리가 쉽게 발음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외국어는 어떤 이유다? 자, 볼게요.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 앞에 나온 얘기죠. 그쵸? 우리 움직임은 모어에 맞춰서 자동화되었어요. 그 얘기 하죠. 그래서 외국어가 어렵다. 적절한 내용이죠. 자, 다른 거 볼게요.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 아니죠. 우리 모어를 수많은 훈련을 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는 거지 낯선 음성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 1번, 3번으로 줄일 수 있고요. 자, 다음 문단. 자, 우리 발음 능력 말고 다음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한데 필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구별도 해야 되고 잘 써야 된다.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하는 우리 앞에 말한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다. 글씨는 의식적이래요. 그렇지만 그럼 이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대조되는 내용.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방금 의식적이다 얘기했는데 반대 얘기 나오죠.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일정하다는 것은 뭐다? 손을 놀리는데 뭐하다. 그러니까 의식이 들어가지 않는다.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어요. 자, 그럼 보면 우리 1번, 3번으로 추렸는데 1번 무의식적이고 자동적. 그쵸? 무의식적이다. 적절하겠네요. 3번도 보면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다. 지금 필기 능력에서 이런 얘기 한 거 없죠.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9번 볼게요. 기억에서 리을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어법 문제 등장했어요. 한글 맞춤법. 근데 어렵지 않은 문제죠. 기억에서 리을이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하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겠죠. 그래서 기억 보면 무정 하다 에서 하가 줄어든 거고 니은은 섭 하 지에서 하가 줄어든 거고 얘는 디귿은 선
발, 하, 도, 록에서 하가 줄어든 것. 리을은 생각, 하, 건, 대에서 하가 줄어든 거죠. 자, 하가 줄어들 때 우리는 차이를 이제 알죠, 쉽게. 자, 하가 줄어들 때 뭐죠? 앞에 말, 하의 앞말이 울림소리다. 그러면은 어때요? 히읗이 남아서 줄어들죠. 히읗만 남아들고 이 모음 아만 날아가서 줄어들어요. 그리고 반면 앞소리가 안 울림 소리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가 아예 다 날아가 버리죠. 아예 그대로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응 울림 소리니까 히읗 남겨지고 줄어드니까 어떻게? 무정 타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역 적절하네. 자, 얘는 섭섭하지. 하 앞에 말이 뭐예요? 비읍.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니까 하가 그대로 줄어서 섭섭지가 돼야 되죠. 니은은 적절하지 않네요. 자, 디귿은 울림 소리죠. 하 앞에 리을 울림 소리. 그럼 얘도 아만 줄고 히읗은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얘가 거센 소리 되겠죠. 두 개가 만나서 선발토록 되겠죠. 선발토록 적절하네. 자, 리을 뭐예요? 생각하. 기억. 안 울림 소리. 하 그대로 줄어서 생각 건대가 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맞게 쓰인 거 기억 디귿 2번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쉬운 한글 맞춤법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10번. 기억에서 리을의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 중 하나죠. 한자어. 근데 얘는 한자 자체가 오답 한자가 쉬운 한자예요. 자, 하나씩 보면 기억, 도착. 일단 도금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금하면 얘가 도착이라고 도금이 됩니다. 도착. 자, 니은 얘 보면 불상. 자, 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한자들이 아니에요. 자, 3번에 얘 어떻게 돼요? 경지. 도금이 됩니다. 경지.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도금하면 기억. 자, 이렇게 도금이 되죠. 도금 돼요. 안 맞는 거 연결해보자. 바로 나오죠. 추억. 아니죠. 얘는 도금 자체가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추억은 우리 쫓다 이거 쫓다와 관련된 생각을 이제 쫓는 거죠. 과거의 생각. 그걸 우리 추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쫓을 추자가 들어가서 쓰이는 게 적절하다 라는 거. 얘는 도금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선지 한번 체크 먼저 간단히 해보자면 1번. 인간의 정신 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2번. 프레임은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하는 거. 자, 3번. 인간이 이제 지각과 사고를 하는 데 있어 프레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4번.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이 단어들이 나오면 체크하고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어보면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뭐다? 프레임이 뭐다? 평가 기준.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죠. 맥락. 4번 바로 나오죠. 프레임이 맥락과 평가 기준이다. 라는 거 이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정신활동,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대요. 그 뭐예요? 이 맥락이나 가정이 뭐였어요? 프레임이었잖아요. 모든 정신활동, 프레임에서 일어난다.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 간혹 어떤 사람은 자신이 프레임에 지배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인간은 항상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잘못 눌렸어요. 자, 그래서 뭐다? 인간은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즉 프레임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2번 인간이 바라볼 때 편향성을 가진다. 주관적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3번이 되는 거죠. 우리 프레임 극복해야 한다라는 거 나오지 않았어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3번이 적절하다. 자, 넘어가서 12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역시 앞 문제와 동일하게 선지부터 간단히 체크해 보자면 1번 보잉은 시스템 불안정성, 에어버스는 실수 가능성 고려해서 설계. 그러면은 보잉과 에어버스가 비교가 되는 작품이겠구나. 비교하는 글이겠구나. 약간 추측할 수 있고요. 2번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 여기도 또 두 개를 비교하네요. 베테유라는 사람과 윌리엄 보잉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나올 거예요. 살펴볼 거고. 3번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 통제한다. 그럼 아까 이거 두 개 비교할 것 같다 했는데 그 중에 에어버스 자동 조종 시스템 통제. 4번 보잉은 자동 조종 시스템 사용하지 않는다. 3, 4번이 이제 자동 조종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히 파악하고 글을 읽어볼게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 이거 아까 선지 체크했던 단어죠.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관으로 직접 통제한다. 자, 보잉은 이거를 조종사가 직접 통제한대요. 그래서 조종관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한다.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관 대신 사이드 스틱을 설치하여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 개입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 즉, 보잉은 조종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권,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감시 제한. 자, 그러면 우리 아까 3, 4 어디 있어요?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뭐예요? 아니죠. 통제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지금 개입한다는 얘기 한 거죠. 반면 보잉은 뭐예요? 시스템 사용한다는 거였죠, 조종사가. 그래서 지금 3번, 4번 우선 아니다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단.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윌리엄 보잉 아까 체크했죠?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체크했던 거죠, 선지에서. 그래서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반면 에어버스의 아버지인 베테유도 아까 체크했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죠? 인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베테유는 뭐다? 에어버스 설치할 때, 설계할 때 조종사의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1번 보잉은 시스템의 불안정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되었다. 1번 확인할 수 있네요. 1번 확인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 뭐예요? 베테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보는 거 맞죠? 근데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 자, 윌리엄 보잉이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 한 거 없잖아요. 그쵸?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보잉은 뭐예요? 그냥 단지 권한은
조종사에 이게 있다는 얘기만 한 거죠. 그래서 2번에서 이 문장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13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추론하기이기 때문에 우리 글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 선지에 이 내용을 토대로 선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 공포랑 불안 얘기를 해요. 그쵸? 가령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그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상태에 빠진다. 공포감과 불안이 같이 함께 느껴지는 때가 있다. 이처럼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혼동하기 쉽다. 자, 하지만 이런 거 중요하죠. 두 감정을 야기한 원인을 따져보면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다. 공포는 실제 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한다. 두 감정 모두 자아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공포를 느끼는 것은 뭐다?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근데 반면 불안은 뭐다?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것. 역시 이것도 그거죠. 이미 내가 지금 겪은 상황인 거. 그리고 미래에 위해를 입을까봐. 그렇게 공포와 불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고요. 적절한 선지 골라보면 1번,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인식했어요. 현재 상황. 그럼 뭐와 관련된 정서다? 공포와 관련이 있는 감정이겠죠. 공포라는 감정과 관련이 있겠죠.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아니죠. 2번,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그건 뭐와 관련? 불안이었죠.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고요. 3번,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 뭐예요? 역시 미래에 대한 생각이니까 공포감이 아니라 불안함이겠죠. 4번,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 과거 이제 이미 겪은 일이죠. 그냥 공포감은 커요. 근데 불안감은 작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불안감이 작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알 수 없다라는 거. 적절한 추론으로는 2번 고를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14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얘도 선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간단하게. 1번, 과학혁명 이전 시기.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2번, 주전원이라는 것은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 3번, 천동설,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에 따라 구분. 4번, 프톨레마이오스는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복잡. 사람 이름 나올 때 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과학혁명 이전 시기.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로마 가톨릭교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천문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 얘기도 했었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며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자, 이거 아까 체크했죠. 과학혁명 이전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는 거. 프톨레마이오스, 이것도 아까 체크했죠, 선지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에도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쵸? 지금 이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의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 이것도 아까 천지에서 체크했죠. 주전원을 따라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뭐예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 설명할 때 뭐를 이용했다? 주전원을 이용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번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 지금 지동설 아니죠? 그쵸? 지금 뭐다? 천동설을 지지하면서 말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뒤에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의 운동 이론에 관한 책을 발간한 일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 자, 이거 이제 나오죠. 자, 지금 우리 아까 우주의 중심 이거 했죠. 우주의 중심. 천체의 중심에 이번에는 아까는 지구였다면 이번엔 태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이 주장은 뭐다? 지동설이죠. 그래서 우리 3번 천동설, 지동설. 우주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우주의 중심이 무엇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 그러면 프톨레마이오스가 코페르니쿠스보다 적절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이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것은? 자, 표준어 관련 문제인데 어렵지 않죠, 역시. 자, 보면 지금 밑줄 수염소, 위층, 아지랭이, 의뢰 이렇게 밑줄 쳐져 있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1번 수염소 아닌 거 너무 쉽죠? 우리 뭐다? 양념소 쥐. 양염소 쥐는 뭐다? 접두사 숫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숫염소라고 적혀야 되고요. 자, 2번 위층. 지금 뭐예요? 위 플러스 층이라는 합성어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건데 우리 사이시옷 같은 경우 여기 뒤에 오는 단어가 거센 소리거나 된 소리인 경우에 무조건 사이시옷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이시옷 들어가면 안 된다. 거센 소리랑 왔으니까 사이시옷 들어가지 못한다. 위층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다는 거. 자, 그 다음 3번 아지랭이.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죠. 아지랑이가 적절한 표현이죠. 4번 을의 친구들과 운동한다. 보통 예산일 보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을에 이렇게 적는 거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아닙니다. 을에 적절한 표기로 정답은 4번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16번. 기역에서 리을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글 하나씩 읽으면서 선지랑 비교해 볼게요.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뭐다? 자세히, 정교하게 읽는 독서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한자로. 그래서 이렇게 적는 한자는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요 한자어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자, 지금 요 한자어 두 개로 비교하고 있죠. 한자어 두 개. 뭐예요? 소리는 둘 다 정독인데 뜻이 다른 거죠. 기역.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를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 아니죠. 둘 다 정독. 소리가 같죠. 다르게 읽지 않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이어서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정교한 독서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정독의 결과. 지금 우리 정교한 독서 얘기하죠. 이 한자 맞죠? 정교한 독서. 그러니까 바른 독서로 수정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정독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독서 속도도 빨라져. 빨리 읽긴 속독, 빨리 읽기라는 이 한자 또 새로 등장해요. 가능해진다. 이 속독,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이 정독 계속 뭐예요? 정교한 독서죠.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는 정속독. 자, 디귿 정속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정속독의 한자. 이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거 어때요? 얘는 바른 독서의 뜻이었고 얘는 정교한 독서였죠. 지금 뭐예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니까 이렇게 디귿 수정하는 방안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정독이 생활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의 경지에 오르고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한다. 그리고 자연스레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음으로 여유롭다.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이다. 그쵸? 정독이 빠진 채 속독만 하면 뭐다? 난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말이죠. 속독이 빠진 정독. 아니죠. 정독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속독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러우니까 얘가 난독의 일종인 건 아니겠죠. 우린 정독이 중요하니 정독이 빠진 속독이 난독이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고친 건 3번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17번.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현대시 작품인데 자, 생소할 수 있는 매미 울음 끝이. 사실 근데 얘도 생소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얘도 근데 기출에서 다뤄진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시 자체는 쉬워요, 내용이.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막바지 뙤약볕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뭐네요, 지금. 자, 막바지 뙤약볕. 그러니까 여름의 절정인 거예요. 여름의 절정. 엄청 막바지 이제 더위인 거죠. 이때 매미 울음은 그거를 이제 역시 울음소리도 절정까지 여름에 그렇게 울어대놓고 다시 조용해졌다. 라면서 지금은 아무 기척 없이 정적인 것 마냥 갱갱쟁쟁쟁. 그만큼 매미가 지금 조용하다 얘기하는 거고 천지가 하는 별의 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이것도 역시 뭐예요? 그만큼 고요하다. 매미가 울지 않고 그늘 소리만 있는 이런 고요한 상황에 나를 빨려들게 하는구나. 매미 그렇게 계속 울어대다가 고요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매미를 통해서 사랑을 유추하고 있는 거죠. 유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했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더냐. 역시 이것도 사랑의 절정이죠. 앞에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더니 얼마 후엔 없었더냐.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라. 사랑이 이렇게 줄어들고 역시 맑은 구름 뭐예요? 고요해진 상황. 고요해졌구나. 고요해진 상황을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시 내용은 파악했으니 선지를 읽어보면 1번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 자, 아까 뭐예요? 지금 여름이죠. 여름의 절정에 매미 울어대놓고 이렇게 고요해졌구나. 갑작스럽게 변화한 현상을 뭐예요? 지금 이렇게 울음소리 이렇게 울어대다가 지금은 쟁쟁쟁. 상징어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청각적인 심상 드러내고 있죠. 청각적인 심상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감각적 제시하고 있고요. 자, 2번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그쵸? 청각적인 울음 이렇게 쟁쟁쟁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이게 시각이 맞나 할 때 뭐라 했냐면 모든 작품에는 시각적 심상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 시각적 이미지로 전개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3번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거. 뭐예요? 매미처럼 이렇게 열정적이고 절정까지 갔다가 고요해진 상황을 역시 이게 뭐다? 사랑도 그런 것이다. 사랑의 속성도 이렇다. 얘기하고 있죠. 자, 4번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얘기하죠. 그쵸?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반어법 반어법이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죠. 반어적으로 내 마음은 이런 게 아닌데 반대로 표현하는 대목 없죠. 반어법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8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선지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1번 계몽사상은 서사시에서 철학으로 전환 이끌었다. 2번 플라톤의 이데아는 비극적 세계 표현. 3번 루카치는 다른 기준에 따라 세 시대로 구분. 4번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의 비교죠. 비교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줘야 되고 오디세이아에서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더 높다. 자,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 이거 아까 체크 이미 했죠. 세 시대로 구분. 자, 3번 루카치 세 시대로 구분. 뭐다? 한 개 기준으로 총체성이라는 한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준 아니죠. 3번 아니고.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가 낮아진다. 첫 번째는 서사시의 시대래요. 서사시의 시대. 서사시의 시대인데, 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있다. 자, 오디세이아 아까 체크했었죠. 4번에. 오디세이아에서는 하나래요. 신과 인간이 하나. 신과 인간이 하나. 체크 일단 해놓고.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패로 나뉘어 전쟁을 벌일 때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전쟁에 참 결합했다 이 얘기죠. 둘째는 비극의 시대이다.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분리된다. 얘는 분리됐죠. 얘에 비해 얘가 결합 정도가 높다.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 4번이겠다.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바로 정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한 번 더 1번, 2번도 확인해보면 하지만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로 이어져 있다. 비극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그저 전달하는 존재로 바뀐다.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이다. 이제 철학의 시대도 나오죠. 1번에서 체크했고 플라톤도 나와요. 이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여서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다.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는 분리된 세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 아니죠. 그냥 뭐예요, 이데아는? 인격적인 성격을 완전히 분리한 신. 그쵸? 인격적 성격을 상실한 거지 이 신탁이 사라진 거 아니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계몽사상이 전환했다는 거 아니죠. 그냥 뭐예요? 철학의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여서 계몽사상이 전환을 이끈 건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으로 4번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19번. 역시 비문학.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러 선지 읽어보면 1번 몽유자가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대요. 2번 17세기보다 나중이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다. 3번 구경꾼 역할 몽유록은 통속적 허구적이다. 4번 몽유자가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참여자형이다. 몽유록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일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면 몽유록은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라는 뜻으로 어떤 인물이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 몽유록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꿈을 꾼 인물인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참여자형, 방관형으로 나뉜대요. 잠깐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했죠? 두 개를? 직접 아직 이런 얘기 나뉘네요. 참여하지 않는지. 참여자형은 몽유자가 모임에 초대받고 직접 참여한대요. 참여자형. 반면 방관자형은 엿볼 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유형 나누는 1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에서 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은 참여자형이 많대요. 아까 17세기 체크했으니 이때는 참여자형이 많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의견 나누며 참여자형은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자, 그럼 4번 확인되죠? 함께 현실 비판하는 거, 참여자형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17세기 이후는 방관자형이다. 그래서 현실 비판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자, 그럼 2번. 나중 시기는 뭐예요? 방관자형이니까 비판하는 경향 아니죠. 아닌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는 이 시기의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했다. 그쵸? 구경꾼,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해서 19번의 정답 2번이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우리 쭉 연속해서 우리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 나오고 있어요. 비문학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계속. 그래서 20번도 역시 세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선지 한번 체크해보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제재일 것 같죠. 얘는 뭐다? 이거에 따라서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2번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다른 각종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3번 이 시뮬레이션으로 위험 요소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4번 디지털 트윈은 뭐다?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 글 중에 어떤 것이 다음 글에 이 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 세계이다. 그렇죠? 디지털 트윈 얘기해요. 핵심 제재.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에서 구별이 되는데,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현실세계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경제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 이거 아까 4번 선지에 있었죠. 문화적 경험. 근데 뭐가? 메타버스가. 반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이 이용자들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트윈을 도입하여 위험 요소 제거,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대요. 이 글로벌 기업. 자, 우리 아까 체크했던 게 뭐예요? 글로벌 기업 얘기했는데 아직 고용률 얘기는 안 나왔고. 3번. 위험 요소를 찾아서 방지.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어때요? 확인할 수 있죠?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아까 경제성 체크했죠.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세계에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에 실행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빠르고 정밀하여 안전하고 비용도 적다. 즉 뭐예요? 실제 이런 실험보다 이 디지털 트윈이 경제성이 높다는 얘기죠.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고 우리 고용률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국어 문제들 20문제 총 쭉 살펴봤고요. 우리 다들 이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건데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셨길 바라고요. 이번 주만큼은 다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부담 좀 덜어내시고 여유롭게 자신을 좀 돌보면서 쉴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출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